여러분은 젊었을 적에 상상하던 찬란한 미래를 지금 이 순간 기대했던 만큼 만끽하고 계십니까? 감히 짐작컨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대와 많이 다른 노년기를 보내며 지금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내면 어느 정도는 지혜로워질 줄 알았고 참 어른이 되어 늘 평정심을 잃지 않는 미래를 기대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자연스레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살이더군요. 노년기에 들어 인생에 참 다양한 숙제가 있음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돈이라는 녀석은 편하게 생각하기도 내 마음대로 다루기에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누가 돈이 좀 더 있든 없든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 꾸려나가기 바쁠 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누구는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즐기는데 누구는 아직도 밤낮 없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그저 우리 가족 배고를 일 없이 맛있는 음식 먹이는 것, 비와 추위를 막아줄 아늑한 집 한 칸, 아플 때 아무 고민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삶이 고되고 주변은 다 잘 사는 것 같다 보니 나만 사는 게 팍팍한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신력 있는 지표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삶을 팍팍하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노인 빈곤율이 20.2%이고 OECD 전체 평균이 14.2%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은 것이지요. 더불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와 불경기,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찬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연이어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크게 휘청거리는 연령층 또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하니 그 세대에 속한 저 역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한평생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며 살아온 지금의 노년 세대에게는 더없이 서럽고 억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현재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 점심은 밖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늦은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위험한 도로를 누비며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봐야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겨우 7,000원 남짓. 한 달 내내 쉼없이 일해도 채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지만 이마저도 다른 노인보다 더 부지런해서 이 정도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돼 보이는 이런 현실에도 그는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60세가 되던 해 30년 넘게 재직한 회사에서 은퇴한 퇴직자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난생 처음 보는 큰돈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기도 했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와 아내는 월급을 쪼개 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허튼 곳에 낭비하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전세로 살던 집도 자가로 매입할 수 있었죠. 세 아들이 연달아 대학에 다닌 몇 년간은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 졸업만 시키고 나면 교육비 지출도 완전히 끝이니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건실한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어느덧 김 씨도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되어 우리 부부에게도 안락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리라는 부푼 꿈에 기대감이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 직후 몇 년간은 기대만큼 즐거운 노후 일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아내와 둘이서 마음 가는 대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다니기도 하고 뒤늦게 시작한 골프 취미에 푹 빠져서 친구들과 수차례 라운딩도 다녀왔다죠. 그런데 너무 생각 없이 즐겨서일까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으로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지만 퇴직금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언젠가는 바닥나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퇴직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새아들의 연이은 결혼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들에게 결혼자금을 수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니 남아있던 퇴직금이 금세 바닥을 드러내더랍니다. 이제 남은 자산이 결국 집 한 채뿐이라 졸지에 집을 팔지 않으면 빚을 져서 생활비를 보태야 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별다른 대비 없이 안락하게 생활했던 몇 년의 세월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몇 년뿐 아니라 노후를 진작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젊은 시절이 뼈저리게 후회스럽고 아쉬웠답니다. 어떻게 했어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며칠 동안 맴돌았지만 이내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간 날을 후회해봤자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무진 그도 사회의 냉혹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은퇴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니 건강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써준다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지금의 폐지 줍는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일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어야 하다 보니 매연을 뒤집어 쓰는 경우는 다반사에 종종 위험한 상황까지 마주하지만 그래도 돈 없다고 주구장창 푸념만 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던 때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 시기까지 다 지나버린 고령의 나이에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전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마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노동에 돈벌이가 시급한 노년층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기술이나 자본금,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거나 아예 없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탓에 노년층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중 65세 이전에 경제활동을 수행했던 사람의 비율이 무려 85.9%라고 합니다. 이들의 평균적인 경제활동 기간을 추산해보면 한 사람당 장장 23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는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무려 24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김 씨 할아버지 또한 제보 사연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본인도 젊은 시절 나름 안정적인 수입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때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봐도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신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노쇠해도 리어카를 끌며
폐지 줍는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직 한창 젊어서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폐지 줍는 일을 결코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유달리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고 있겠거니 하며 남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일평생을 가정과 사회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퇴직 이후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서 20대임에도 노후연금에 미리 가입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50대, 60대를 맞이했다면 결국 늦어버린 것일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수십 년 이상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재테크는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돈을 벌거나 저축하는 것만큼 경우에 따라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코앞이거나 이미 퇴직을 했다면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을 잘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7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지출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지출 5가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비 습관을 확실히 개선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돈과 자산을 잘 간수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노년기 인생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누리게 해줄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첫 번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입니다. 늙은 거지는 무시당해도 젊은 거지는 무시 안 당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돈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허름하고 좁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끌지 못해도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재산 규모에 점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또래의 다른 동년배는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유한 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고 저울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스스로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초라함과 비참함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서 씨는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서 최근에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여러 모임을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임 사람들이 자기 재력을 과시하거나 명품을 자랑하기에만 바빠서 서 씨 입장에는 모임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모임 때마다 매번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는 사람, 남편이 생일 선물로 외제차를 뽑아줬다며 자랑하는 사람, 수백만 원이 드는 피부과 시술을 서로 아무렇지 않게 권하며 추천하는 모습이 서 씨의 처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 어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저기 온갖 비싼 것에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니는지 의아하면서도 부러울 따름이었죠. 서 씨는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 월급으로 내 가족의 살림을 꾸리며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기에
명품이나 외제차,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모임에 다녀와 남편에게 외제차 한 대 사면 어떻겠냐며 운을 띄워봤지만 남편은 매정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무슨 어영이 들었냐며 차갑게 대꾸하는 남편의 태도에 서 씨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빠듯한 생활비로 내 가족의 살림을 꾸려가느라 사치품이나 비싼 물건을 구경이나 해봤지.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그런 자신에게 허영심이 있다니 남편의 말이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고 그저 서운하기만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뱉은 허영심이라는 말이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는데요. 서 씨의 남편이 지적한 허영심이라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심을 최대한 멀리하며 살려고 해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허영심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서 씨처럼 절약하며 살아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모로 자극을 받게 되면 없던 무력마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허영심이란 결국 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과의 비교가 없다면 애초에 생겨나지 않을 마음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면 주변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간인 이상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까지 월등히 높아 일상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데다가 주변에 관심을 많이 두고 오지랖을 부리는 정서가 있어서 상대에 대해 속속들이 참견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안색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행색이 남루해 보이는 등 외견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흠집이 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을 관리하지 않을 때 주변인들이 바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참견이 과해지면 아무래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안 좋은 면모로 지적을 받을 바에 차라리 부러움에 관심을 받자는 마음으로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면서 크고 반짝이는 귀금속으로 본인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촉발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만 가는 허영심에는 더욱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과소비만으로는 쉽게 만족할 수 없고 욕심도 점점 커져서 이전보다 더 큰 사치를 바라게 되지요. 지금 당장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도 주구장창 그 가방만 들고 나가는 본인 모습에 또 아쉬움이 생기고 새로우면서도 더 비싼 명품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소비를 예방하고 싶다면 주변에 가치 없는 참견에 심각하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 자신의 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사치품에 큰 욕심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그저 허영심 때문은 아닌지,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결과는 아닌지 신중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사치품, 외제차, 필요 이상으로 큰 집 등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소비를 즐기다가 값비싸게 산 사치품을 결국 헐값에 처분하며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허영심이 야기하는 거짓된 부유함을 경계하십시오. 혹여 그런 소비가 가능하더라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참된 부유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 조금이나마 경제력이 있다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노후를 꼭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 노년기를 포함한 여러분의 평생을 진정한 여유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현명한 경제관념의 근간이 될 테니까요.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두 번째,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경조사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면치레가 참 중요한 사회입니다. 겉으로 혹은 타인에게 보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항목이 바로 경조사일 텐데요. 과거에는 사실 경조사가 품앗이의 일종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가 강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농사가 주였던 시절에는 해마다 철마다 작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일쑤여서 어느 시기는 먹고 살만하다가도 곧이어 다음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니 어려운 시기에 경조사를 명목 삼아 서로서로 조금씩 도와주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부조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정겹고 좋았지만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통이나 통신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시 교류가 가능한 작은 동네 안에서 좁고 깊은 관계를 맺었기에 정 또한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된 현재는 이전과 너무도 다른 얕고 넓은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 자주 보지 않는 사람과 연락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스쳐가는 인연 마냥 일회성에 그치는 관계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 관계까지 챙겨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경조사 연락을 받으면 그저 연락을 받았으니 체면치레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예의지. 나도 어느 정도 나이와 지위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살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갔더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한참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경조사 연락이 와도 거절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부조를 적게 하기에는 체면이 상할까 염려되어 경조사 때마다 매번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위나 체면에 대한 인식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체면치레의 목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뒤 귀촌 생활 중인 62세의 남성 최 씨 또한 경조사비 때문에 한동안 고민이 깊었던 경험을 사연으로 제보해 주셨는데요. 은퇴 전까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이 있어서 귀촌한 뒤에도 경조사 연락이 수차례 오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거리가 꽤 있는 지방까지 찾아갈 정도로 경조사마다 진심을 다했답니다. 젊은 시절 다져놓은 인맥을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다가 은퇴자여서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으니 연락이 오는 경조사는 참석해서 성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연락 오는 경조사라면 무조건 참석하다 보니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외출이 당연한 것은 물론 어른으로서 경조사비까지 두둑이 내야 하는 탓에 달마다 지출 액수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심지어 초대한 사람이 먼 길 와주었다며 고마워하기보다는 은근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다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짬도 없고 몇몇 이들은 일정이 끝난 뒤면 간단한 연락조차 없어서 어느 시기에 들어 나만 노력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건만 정작 당사자들조차 형식적인 연락과 인사치레만 주고받는 경우를 너무 자주 목도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 최 씨는 주변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정말 소중한 몇몇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자고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전에 경조사비를 받았던 은인들에게 연락이 오면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부조를 더 챙겨줄 정도로 받았던 금액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 달리 그닥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방문할 명분이 부족한 자리는 굳이 형식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생긴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불필요한 관계 때문에 소모되거나 낭비되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나와 그닥 연이 닿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에 쓰는 돈과 시간도 포함됩니다. 은퇴 이후 노후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일상에 대한 계획은 물론 자금 계획 역시 빈틈없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꾸준히 받던 월급으로 한 달 계획을 꾸려가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둔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을 쪼개고 여기에 다달이 들어오는 소액의 연금을 보태서 노년기를 염두에 둔 인생 계획에 따라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조 사연락을 받더라도 가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노년기에 소중하게 쓰일 돈과 시간을 굳이 그런 자리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인, 친구, 가족들, 그리고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할 소중한 은인에게 보답을 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고마운 만큼 비용을 지출하십시오. 여러분의 분별력 있는 지출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관계, 가장 보람찬 한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세 번째, 주변의 권유에 의한 눈먼 투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경제관념이 없어서 늘 돈 걱정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지도 않고 인간성도 안 좋아 보이는데 경제관념에만 머리가 트여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비교하다 보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경제관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필수 소양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어땠나요? 돈 이야기를 조금만 꺼내도 배바라졌다며 그 시절 어르신들께 꾸중 듣기 일쑤에 사람들 사이에서 돈 이야기 자체가 수준 낮은 주제로 인식되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천박해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였죠. 이런 시절에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나 금융에 대해 문외한이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세태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면서 시대가 바뀌는 걸 몸소 느껴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정을 꾸리고 식구들 살림을 책임지려면, 늙어서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고 살려면 돈의 흐름이나 경제관념에 매우 해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소양이 전무한 상태임에도 주변의 가머니설에 홀려서 위험한 투자에 너무 쉽게 뛰어드는 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그 여파로 평생을 고되게 사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수익이라는 말에 무작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는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두말할 것 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금융지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당연히 금융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펀드라는 분야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한 치 앞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위험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원금을 몇 배로 늘려주겠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옥해서 순진하게 넘어갑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모르는 만큼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 사람, 혹은 그 상품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의 가머니설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들의 꿰매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제게 사연을 제보해준 70대 초반의 박씨 할아버지 역시 무지함 때문에 황당한 손실을 입었답니다. 박 씨는 평소와 같이 간단한 이체 업무를 위해 동네 은행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손쉽게 이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박 씨에게는 여전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핸드폰 화면만 봐도 괜히 막막한 데다 뭐라도 잘못 눌러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몸이 힘들기는 해도 은행 직원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었죠. 늘 친절하게 맞아주는 은행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레 투자 상품에 대한 추천도 받게 되는데 하루는 그 직원이 어떤 종이를 주며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자기가 알려주는 상품에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늘 친절했던 직원의 말에 혹해 1시간 넘게 이것저것 서명을 하며 추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달 후 다시 은행을 찾은 김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잔고가 줄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직원 추천으로 가입한 상품이 원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펀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상품에 가입한 후 연이어 하락장이 덮쳐온 탓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것이죠. 박 씨는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펀드 상품에 가입해서 어찌 보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위험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노년층일수록 이러한 위험 상품에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의 노년층은 평생을 열심히 벌었기에 퇴직금, 노후자금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자산 규모를 안전하게 키울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주변인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목숨 같은 노후자금을 허무하게 잃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모자라 가까운 사람인 마냥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난무하는 요즘이니 노년층의 통장이 안전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은 그 어떤 지출보다 크나큰 손실을 불러옴과 동시에 마음에도 심한 충격과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노년기의 일상생활에 자산 부족, 심리적 불안정 등 심각한 타격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만 돈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상품의 약관, 계약서 등 상품의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알아보고 빈틈없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펴봐도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금융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니 성가시고 귀찮다며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금융과 경제라는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착실히 공부해 보시길 감히 권장해 봅니다.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4번째, 일상생활에 전혀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흔히들 소비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소비라는 행위는 분명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지만 습관이 잘못 들면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소비가 쌓이고 쌓여서 큰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거에 없었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이나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며 홍보하는 저렴한 상품, 우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여러 광고 매체들로 인해 지갑이 더욱 쉽게 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번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니 더더욱 지출이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소비하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여러 번 사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괜히 구매해서 몇 번 쓰지도 않고 집 한구석에 처박아 두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수에 비해 우리가 소비하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굳이 필요하다며 괜히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심코 틀어놓은 홈쇼핑 채널에서 청소할 때 쓰는 분리결합형 걸레자루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구매할 생각 없이 그저 무슨 물건인가 하는 호기심에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쭉 지켜보니 쇼호스트는 어쩜 그리 쪽집게 같은지 평소 청소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정확히 꼬집습니다. 청소를 오래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허리에 무리가 온다. 걸레질하던 중에 더러워진 걸레를 화장실에 가서 빨아오는 게 귀찮다 등등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은 쇼호스트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이 불편함을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소개됩니다. 청소포 세트와 함께 판매하는 이 걸레자루만 있으면 한결같이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만 원 정도를 지불하며 걸레자루와 청소포 세트를 구매하지만 막상 청소할 때 써보니 생각했던 만큼 만족스럽게 닦이지 않아서 점점 답답해집니다. 차라리 평소에 청소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또다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게 되고 기껏 구매한 걸레자루는 집안 어딘가에 처박혀 괜히 버리기도 아까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방금의 예시는 청소 과정 중에도 걸레질에만 해당되는 내용일 뿐 다른 집안일이나 수많은 상황에 쓰이는 제품이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지점을 극단적으로 자극해서 기꺼이 돈을 써서 그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수만 가지 상품의 수만 가지 유혹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갑이 열린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의 집안은 지갑의 가벼움과 비례하게 점점 더 번잡해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괜히 돈만 버리면서 집에 애물단지를 쌓아두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상품이나 가성비 상품이 눈에 들어올 때 정말 꼭 사야 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 구매 습관이 또 있는데요. 바로 가격이 싸다 하면 앞뒤 안 가리고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절약이 몸에 뱄다는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저 가격이 저렴하면 싼 값에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가장 싸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매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품질 때문에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차라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물론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버리지만 말입니다. 평소 비싼 물건을 잘 사지 않는 분들은 어느새 이런 경향이 습관이 되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에 반감이 들거나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렴하고 품질 낮은 물건만 사고 버리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좋은 물건을 아껴가며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오래 쓰는 습관도 오히려 사소한 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후회되는 지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치품처럼 생활에 필요 없는데 의미 없이 큰 금액을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그리고 한 번 사두면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의 경우 처음 구매할 때 가격은 물론 품질까지 꼼꼼히 따지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습관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빈번히 발생하는 소소한 소비가 어느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되어 통장을 가볍게 하고 집안만 번잡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5번째, 자식들 뒷바라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라는 말 뒤에 위험성을 뜻하는 리스크라는 말이 붙다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한 신조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풍조로 인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노후 준비가 미비한 가장 심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드리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조사한 결과 국가별 국내 총생산인 GDP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양육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사교육비인데요.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인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모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아이 교육이라면 돈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결혼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망설임 없이 한꺼번에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2023년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아들은 평균 1억 3천만 원, 딸은 평균 6,5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을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어 잠시 첨언하자면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져야 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미국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까지만 책임지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녀들이 융자를 받든 일을 하든 알아서 살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부모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쉴 새 없이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을 유달리 사랑한다고 좋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이런 풍조에 기인한 자녀 관련 비용 문제를 꼽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이 자녀 관련 비용 문제가 부모의 노후 자산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령으로 인한 은퇴 이후에도 다 큰 자녀 때문에 고군분투 중인 부모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 현역으로서의 경제활동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위해 노후 계획의 밑그림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놓았음에도 자녀라는 변수 때문에 그 계획이 무너지는 사례가 매우 많고 흔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 이 씨는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부모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씨는 결혼 생각도 없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편이라 여태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기보다는 쇼핑과 여행, 취미 활동에 돈을 많이 썼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부모님의 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이 씨의 아버님은 은퇴와 동시에 사업을 정리해서 노후 걱정 없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이 씨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라며 꽤나 큰 금액을 선뜻 지원해 주었기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씨가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한 남동생이 투자와 사업을 연달아 실패하면서 이 때문에 빚만 늘어나자 부모님께 무작정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린 손주들이 가엾기도 하고 행여 아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번번이 거금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평생에 걸쳐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진 아버지가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관리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이마저도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어 이 씨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집을 구하면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지만 만약 동생이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부모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씨 본인도 차차 노후를 준비해야 할 40대의 나이인데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한 부모님 걱정에 자신 역시 노후 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할 따름이랍니다. 이 씨의 부모님처럼 자식 문제라면 만사를 제치는 안이 있더라도 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을 저 또한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남동생 마냥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나이 든 부모에게 계속 도움을 청하는 자녀가 있는 한 오붓하고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자식 관계를 꼬집는 의미로 은퇴자 3대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부모. 둘째는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봐주는 부모. 셋째는 자녀와 손주가 올까봐 무리해서 큰 집을 고집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겪어봤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가 독립해서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는 것이 때로는 측은하고 또 무조건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무엇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길일지 신중하게 고민해 본다면, 결국 경제적 정서적으로 각자 독립된 삶을 꾸리면서 서로의 영역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지출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 둘째,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경조사비. 셋째, 주변 권유에 의한 눈먼 투자. 넷째, 일상에 불필요한 소비. 마지막 5째, 자식 뒷바라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 중 몇 번 유형의 소비가 가장 잦았습니까? 이미 본인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에서 소비 습관 개선을 위해 일상에 당장 적용해야 할 내용을 잘 찾아보셨는지요? 현재 50대 이상의 중장년, 노년 세대분들 중 어릴 적에 부유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선대로부터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극복하기를 반복하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근검절약의 습관을 뼛속에까지 새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모으는 것까지는 익숙해도 모아둔 돈을 잘 쓰는 방법에는 익숙지 않은 탓에 투자나 재산 증식을 낯설어 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요. 하지만 돈을 잘 다루고 잘 굴리기 위해서는 돈을 현명하게 지출하는 방법 또한 잘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공부 역시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 이런 분야에 통달한 건 아닙니다만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윗세대인 분들이 무조건 후회를 동반하는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인 위기를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과 폐지 줍는 노인에 관한 통계를 말씀드릴 때 걱정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발전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또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분들이 바로 지금의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인생 이막이라고 말하는 삶의 두 번째 언덕에서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고 편하게 쉴 틈도 없이 또다시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하는 이 냉혹한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기 바빴던 탓에 오히려 열심히 벌어들인 돈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거나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네 인생.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계기 삼아 앞으로 다가올 혹은 이미 직면한 노년기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꼭 세워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냉정하다 못해 비정한 현실이지만 은퇴 이후 우리의 건강과 자산, 우리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우리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과거에 얽매여 늘 후회만 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만 상상하며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공부를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 지식을 착실히 쌓아간다면 여러분이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해야 했을 미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리고 더욱 편안한 노후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